아. 자,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이제 우리 진도도 다 나갔고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예습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정석 1강 다항식의 연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생활 준비하려면 정석 준비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미리미리 정석을 주문을 해두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이 다음 주쯤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서 혹시 정석을 한국에서 구매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좀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선생님 책 주문할 때 같이 주문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다항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죠. 3x제곱 y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3. 자, 이렇게 생긴 식을 다항식이라 그래요. 네? 다항식이 그래서 뭐라고요? 먼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자 숫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문자의 차수는 반드시 자연수예요. 예를 들어서 x의 차수 지금 누구죠? 제곱 2죠. y의 차수 누구죠? 1이죠. 세 번째, 문자 사이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정의가 엄밀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다항식의 정의를 조금 더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중에 지수와 로그를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항식을 배우기 때문에 정의가 엄밀하지는 않다. 느낌으로 이런 게 다항식이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은 다항식이 아닌 걸 구별할 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문자 사이는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더하기가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 더하기로 연결된 요 녀석 하나, 둘, 셋, 넷.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다항식은 몇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에요? 4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3x제곱 y와 같이 더하기나 다른 것 없이 딱 하나만 있다. 이랬을 때 우리는 다항식이 아니라 다항식 중에서 단항식이라고 부르는데 단항식은 다항식의 한 종류예요. 다시 말해서 다항식에 포함된다는 이야기겠죠. 그 다음 x제곱 y와 같은 숫자 앞에 지금 3이 붙어 있죠. 이 3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수라고 불러요. 따라서 x제곱 y의 개수는 3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xy의 개수는 누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겠죠. y제곱의 개수는 누가 되는 거죠? y제곱 앞에 1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숫자만 딱 하나 있어도 다항식의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숫자 항은 특별히 상수항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x제곱 y와 xy제곱과 3x제곱 y 이렇게 세 개의 항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 처음과 세 번째의 두 개는 문자의 구성과 문자의 차수가 모두 같지만 두 번째 항은 그렇지 않죠. 그랬을 때 문자의 구성과 차수가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불러요. 동류항의 특징은 뭐냐면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x제곱 y 더하기 3x제곱 y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똑같이 생긴 놈이 있으니까 x제곱 y가 전체 몇 개 있는 거죠? 4개 있는 거겠죠. 하지만 x제곱 y 더하기 xy제곱은 더 이상 2개를 간단하게 나타낼 방법은 없어요. 따라서 그냥 이게 최종 정리가 되겠다. 처음 등장하는 용어들이 많아서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몇 번만 하면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용어를 보시면 다항식, 그 다음 단항식. 단항식은 다항식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그랬죠. 계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항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다음 숫자 딱 하나 있을 때 상수항이라는 이름을 쓴다 그랬습니다. 문자 구성과 차수가 같을 때는 동류항이라는 이름을 썼고 동류항은 덧셈과 뺄셈을 통해서 간단히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또한 다항식을 배웠기 때문에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다항식이 아닌 걸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x분의 3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얘는 다항식일까 아닐까? 다항식이 아니에요. 아까 다항식의 조건이 뭐가 있었어? 문자 사이가 곱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얘는 3 나누기 x, 나눗셈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항식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생긴 녀석들을 분수꼴이지, 그치? 그래서 분수식, 조금 더 넓은 의미로는 나중에 유리식이라는 용어를 써서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루트 xy가 있다고 해보자. 얘도 다항식이 아니에요. x와 y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에요. 왜냐? 루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x의 곱으로 루트 x를 나타낼 수 없죠. 얘는 나중에 우리가 무리식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다항식을 부를 때 어떤 용어를 쓰게 되냐면 n차 다항식이다 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특히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현재 상황에서는 한 문자에 대한 것을 주로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서 x제곱 y 더하기 3xy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죠. 이렇게 생긴 다항식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x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x의 최고차는 지금 2차, 1차, 1차로 x의 최고차는 얘죠. 그랬을 때 우리는 x제곱에 대한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y를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y의 최고차는 1차이기 때문에 y에 대한 1차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x에 대한이라고 볼 때에는 오직 x만을 문자로 보고 나머지는 상수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x제곱 y에서 x에 대한 2차식으로 본다면 선생님 그럼 y는 뭐가 돼요? y는 숫자처럼 생각하면 되니까 x제곱의 개수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xy에 대한 다항식이 아니라고 했었던 여기 루트 x, y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는 xy에 대한 다항식도 아니고 x에 대한 다항식도 아니지만 누구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할 수 있죠? y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의 개수는 누구라고 볼 수 있을까? 루트 x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루트 x 곱하기 y는 xy에 대한 다항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x에 대한 다항식도 아니에요. 하지만 y에 대한 다항식은 맞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말로 하고 처음 보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몇 번만 하면 돼. 걱정하지 마셔요. 자,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오름차순과 내림차순 두 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흔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방법은 내림차순입니다. 오름차순,
차수가 올라간다. 즉 차수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걸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3x제곱 y 더하기 2xy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을 첫 번째 x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나타낸다면 x가 없는 것부터 찾으셔요. y제곱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은 x가 없죠. x가 없는 걸 가장 먼저 써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x가 하나 있죠. 그 다음 얘를 써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x에 대한 2차식을 쓰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내림차순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얘들아 그냥 단순하게 내림차수는 뭐야? 거꾸로. 따라서 x의 차수가 큰 거부터 작은 걸로 따라서 거꾸로 쓰시면 돼요. 3x제곱 y 더하기 2xy 마이너스 y제곱 더하기 3. 세 번째 y에 대한 내림차순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y제곱이 여기 하나 있죠. 먼저 써주셔요. 제일 높은 차수부터. 그 다음 여러분들 y가 하나 있는 게 이렇게 두 개죠. 그럼 묶어주실 수 있어요. y 이렇게 묶어주시면 3x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 y가 없는 숫자를 써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보기 1번 볼까요? 다항식 P를 x에 관하여 내림차순으로 정리하여라. 어디 보자. x의 세제곱이 어디냐. 하나만 딱 있네요. 가장 높은 차수부터 써야 되지. 4x 세제곱. 그 다음 x에 대한 2차가 여기 하나, 두 개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x제곱으로 묶어주세요. 그러면 2y제곱 더하기 5y 세제곱이 되겠죠. x가 하나인 것 하나, 둘. 그럼 더하기 x 써주시고요. 묶어주셔요. 여기 3y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x가 없는 것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6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2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다항식의 연산 파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수학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대상을 정의를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대상에 연산, 오퍼레이션을 주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연산의 특징을 배우죠. 성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숫자라는 대상을 배웠을 때 이 숫자에다가 연산을 줬죠.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 그랬을 때 연산의 성질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나?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배웠어요. 교환 법칙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와 같다. 덧셈에서는, 곱셈에서는 A 곱하기 B는 B 곱하기 A와 같다. 결합 법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와 같다. 곱셈에서는 앞에 거 두 개 곱하고 나중에 거 하나를 곱하든 앞에 거 하나에다가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곱한 다음 나중에 곱하든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덧셈과 곱셈이 동시에 있는 식에 대해서는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라는 걸 배웠어요. A 더하기 B에다가 C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 뿅뿅 나눠줄 수 있다는 거지. 즉 AC 더하기 BC의 형태. 또는 여러분들이 흔히 분배 법칙을 요 과정으로만 생각하시는데요. 이 과정 또한 분배 법칙입니다. 자, C로 묶어줘서 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다항식이라는 대상을 배웠으니까 이 연산에 더하기와 빼기, 곱하기와 나누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당연히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뭐냐? 아, 이 다항식에 대해서도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할까? 곱셈과 덧셈이 동시에 있을 때 분배 법칙이 성립할까?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모든 대상에 대해서도 수학에서 수학적으로 처음 대상을 접했을 때 하게 돼요. 나중에 이제 1학년 후반기에 함수에 대해서 다시 고등학생의 눈으로 탐색을 하게 되면 함수라는 대상에 연산을 주게 돼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합성이라는 독특한 연산을 배우죠. 그리고 이 연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교환, 결합, 분배 법칙들이 성립하는지를 체크하게 돼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말이나 이과 가게 되면 벡터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마찬가지로 벡터에서도 더하기, 빼기와 같은 연산을 배우게 되고 내적과 외적 같은 연산을 배우게 됩니다. 반드시 이 성질이 성립하는지를 체크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에는 대상을 정의하고 이 대상에 어떤 조작을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탐구한 다음에 이 조작에 대해서 조작이 갖는 성질을 먼저 밝히는 게 기본 작업이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항식 보세요. x제곱 y 더하기 xy제곱은 xy제곱 더하기 x제곱 y랑 똑같겠죠. 교환법칙 성립하고요. 마찬가지로 결합법칙도 성립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덧셈에 대해서. 곱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분배법칙도 성립합니다. 다항식은 여러분들 예전에 방정식 같은 거 배울 때 3x 더하기 6 이렇게 배울 때 x를 뭐라고 배웠었냐면 는0 이런 식 배웠을 때 x를 숫자를 담는 통이요 이렇게 배웠었지, 그치? 마치 이런 것처럼 다항식 역시 문자들을 숫자를 담는 통이라고 생각하면 숫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성립했었던 연산과 연산의 법칙이 모두 다 성립해요. 따라서 다항식은 숫자와 마찬가지의 연산이 가능하고 이 연산에 있어서의 성질이 동일하게 성립한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여러분들 x제곱 곱하기 x의 세제곱 어떻게 하죠? x의 지수끼리 더해주죠. x의 제곱에 세제곱은 어떻게 하죠? x제곱을 3번 곱한다는 얘기니까 x의 6제곱 나오죠. 마치 어떻게 생긴 거야? 2 곱하기 3을 한 것처럼 생겼죠. x의 제곱 세제곱 나누기 x제곱은 x의 3 빼기 2 지수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죠. x제곱 나누기 x세제곱은 x분의 1 이렇게 나타내요. 왜? x제곱 곱하기 우리 역수분의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2개 약분되고 2개 약분되면서 하나만 남게 되니까요.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던 연산 법칙, 지수 법칙을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